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민수의 주식 라이브쇼 설 연휴 특집입니다. 연휴들 잘 보내고 계시죠? 평상시와 달리 이렇게 연휴 때는 시간이 아주 빛의 속도로 빨리 지나갑니다. 사실 이제 올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금리를 좀 주목해 보려고요. 설 연휴의 핵심 변수 가운데 금리하고 경제 전망 쭉 보면서 경제에 대한 투자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그리려고 합니다. KTB 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올해 연초에 이제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공매도가 어떻게 될 거냐가 좀 남아 있었는데 네. 그건 어쨌든 교통 정리가 됐고 네. 물론 실적, 코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들 이제 금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연 올해 주식시장의 바로미터인 금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또 어려워하시니까 좀 쉽게 얘기하겠고요. 네. 왜 그러면 뭐 실적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이슈가 있는데 왜 시장이 이렇게 금리 하면서 금리 동향에 이렇게 주목을 하는 거죠? 주가가 좀 많이 오르다 보면 네. 소위 이제 그 PER, 주가를 이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소위 밸류에이션이 이제 높아지게 되죠. 네. 올해 작년 대비 올해 지금 한 1년여 기간 동안 PER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한 50-60% 정도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퍼만 해도 1년 전 이맘때쯤에는 한 8배, 9배밖에 안 됐는데 지금 15배니까 네. 거의 뭐 2배 가까이 오른 거지 않습니까? PER이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좀 낮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 네. PER을 이제 거꾸로 이렇게 뒤집으면 네. 이게 기대 수익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꼭 뭐 좀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네.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미국의 그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 특히 기술주 중심의 고성장주 메가테크 종목들의 PER이 평균 한 50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 나누기 50을 하면 그런 주식을 샀을 때 예상되는 수익률이 1 나누기 50이니까 한 2%. 2%네요. 네. 예. 근데 금리가 한 2% 가까이 가면 예를 들어서 좀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왜냐하면은 뭐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국채 수익률, 이거는 미국 정부가 보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위 주식의 대체제인 혹은 원가 개념인 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주식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예상 이익을 앞당겨서 소위 가불해서 이제 주가가 미리 올라간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서 올해까지. 예. 그러다 보면 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마저 올라가면 금리가 제로 금리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가격이 세팅돼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시장이. 특히 PER이 높은 주식, 시장을 그동안 주도했던 메가테크 고성장 주식들의 주가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지금 주식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금리가 올라가면 조금 주식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좀 시장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우려입니다. 그건 뭐 전통적으로도 사실은 금리하고 채권이랑 주식이랑 투자의 각자 수단이니까. 네. 아니, 주식은 불확실한 수익이잖아요. 꿈은 한 20%, 30% 수익을 원하지만 되는 건 아닌데, 그죠? 맞습니다. 예, 뭐 평균적으로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5% 수익이 난다고 하는데 저쪽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장해주는 채권 수익률로 10%죠. 그러면 그걸로 간다는 거죠, 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낮을 때 주식시장이 더 투자 여력이 생기고 네. 기대 수익이 높아지는 거고. 네. 근데 원래는 이제 뭐 금리라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 경기가 좋을 때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뭐 건강한 경기 회복의 어떠한 뭐 증표인데 네, 네. 신호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예상되는 이익, 심지어는 뭐 앞으로 좋아질 이익을 조금 앞당겨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과거와는 조금 다른 거죠. 네, 그리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경기가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 건 아니다. 전 세계가. 지금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썩 안 좋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차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조금 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중국은 조금 앞서가고 있지만 미국이 그 다음으로 좋아지고 있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더디게 회복되거나 지금 아직도 침체를 못 벗어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신흥국들은 지금 경기가 혁신 성장 기업들, 뭐 IT 쪽 위주로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순환 산업, 뭐 소재라든지 뭐 산업재 이런 쪽의 전반적인 경기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경기는 뭐 아주 더디게 회복되는데 주가는 미래 이익을 반영해서 이미 고성장주들이 많이 올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좀 시장이 혼돈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작년에 이제 그 2분기 이후에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예. 소위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이 한 50% 정도 그 1년 전보다 최근 1년간 한 50-60%가 증가했습니다. 적지 않은 증가율이고요. GDP 대비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실질 유동성 총 통화가 예. GDP 대비 20%포인트 정도 증가했는데 이런 정도의 증가는 거의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그런 유동성 공급이죠. 유동성 예, 공급입니다. 근데 유동성 공급까지는 좋았고 이 유동성 공급 때문에 또 제로금리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건 좋았는데 보통 물가는 이런 유동성 증가에 한 1년 정도 후행해서 올라가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작년 하반기 특히 뭐 4월 이후에 많이 풀었기 때문에 물가는 올 여름을 지나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더군다나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지금 유가나 구리나 이런 상품 가격, 수입 원자재 가격까지도 같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예, 대표적으로 예.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유가가 지금 뭐 WTI 기준으로 57불, 8불, 브렌트유 기준으로 60불인데 이 가격은 사실은 코로나 이전의 경기가 2019년에 굉장히 좋을 때, 세계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의 평균 유가입니다. 그러네요. 네, 2017년부터 19년까지의 평균 유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사실은 2017년에서 19년 사이 정도의 그런 정도로 좋은 건 아닌데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상품 가격마저도 지금 끌어올렸거든요. 화폐적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에 전이가 되죠. 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이 또, 물가를 또 네,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자산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에 서서히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지금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도 전년 12월에 작년 마이너스 0.4에서 플러스 0.3으로 돌아섰거든요. 네.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지금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장바구니 물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슬금슬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돈을 풀고 제로금리를 펼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물가에 대한 압력이 지금 좀 높아져 있는 상태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또 깊게 얘기하면 좀 어려워하시니까 네. 금리를 주목하는 이유는 설명이 충분히 됐고요. 그러면 금리가 이제 오르는 거를 뭘 보고 기준을 잡고 금리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내 금리, 해외 금리, 뭐 단기 금리, 장기 금리 어떤 기준을 잡고 어느 정도를 이제 넘어서면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간다 이렇게 척도로 좀 잡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게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행됐고 그리고 많이 거래되는 유통되는 이제 채권이 미국 국채 10년 만기 네. 수익률입니다. 소위 이제 유통 수익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가 막 처음에 시작됐을 때 기준금리를 0%까지 낮추니까 거의 0.4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1.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뭐 미국 쪽에서도 전문가들의 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은 올 연말까지 한 2.5%를 터치할 거다라고 보는 이제 금리 상승론자들도 있고요. 예. 아직은 경기가 많이 그렇게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가지는 않을 거다.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논쟁은 있습니다만. 팬데믹 이전에는 그러면 10년물 국채 수익률 전체적인 레벨이 어느 정도 됐나요? 뭐 한 2%, 네, 1% 초반? 1%대 중후반이었죠. 네. 예. 그런데 지금 0.4%까지 네. 내려갔다가 지금 1.2%니까 뭐 0.4에서 1.2가면은 에게 뭐 이러실지도 있는데 항상 그 전 세계의 그 채권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소위 이 만기 구조가 좀 길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기 구조가 길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2013년에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버냉키 의장이 당시에 850억 달러 정도를 월 채권을 매입했는데 연방준비위원회가 그거를 앞으로 이제 좀 줄여갈 거다. 줄여갈 거다라는 걸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표현했고요. 양적 완화 규모 축소, 네. 이걸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2013년 5월에 의회에서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발언을 한 다음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네. 그 이유를 나중에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채권의 그 만기 구조를 길게 가져가니까 금리가 조금만 변해도 소위 채권 가격에 어떤 큰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주식시장에 또 전가가 되고 이른바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이제 주식시장을 한번 크게 흔들었습니다. 텐트럼은 이제 발작이죠, 발작. 네. 충격을 준다는 실제로 그 채권 매입을 줄이기 시작한 거는 2014년 들어서 1월부터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2015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채권 매입을 먼저 줄이기 시작하는 게 실질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어떤 거죠. 긴축에 한 2년 정도 선행한 거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아마 금리를 좀 올릴 수 있다. 뭐 가봐야겠지만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D-2년 하면 올해 연말 정도에는 이제 채권 매입을 줄이기 시작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당시보다는 지금 한 400억 달러 정도가 많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말 정도부터 채권 매입을 줄이기 시작한다면 올 뭐 상반기나 뭐 여름 정도에는 이제 시장의 연준이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워닝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올해는 이제 금리 인상에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표적으로 보는 게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제 시기는 올해 연말로 가까워질수록 그러면 지금 1.2% 수준인데 이 정도를 넘어가면 시장에 부담되는 수준이라는 게 대충 좀 뭐 레벨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뭐 2% 이상이라든지? 네, 그게 정답은 없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한 1.5가 넘어가면 시장이 뭔가 힘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가 넘어가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퍼가 50배 정도 되는 종목들이 조금 뭐 이렇게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1.5에서 2%를 조금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 1.5가 넘어가면 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고 2%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아직 여유가 조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죠. 최근에 조금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잖아요. 10년물이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그게 뭐 언제가 될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금리의 수준만 봐서 10년물 기준으로 1.5, 2%를 넘어간다고 하면 혹은 넘어간다는 신호가 시장에서 보이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은 소위 텐트럼, 발작을 보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기술적 피로도가 높아져 있고 예. 또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과열돼 있기 때문에 좀 뭐 전체 시장이 조정을 보일지 네. 그런 과열돼 있는 종목 중심으로 조정을 보일지는 뭐 단언할 수 없겠으나 네.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조금 비싼 종목부터 좀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올 상반기까지만 주식하고 슬슬 줄여야 되네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제 생각에는 과거보다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서로 금리가 잠깐 오른다 해도 예. 이게 계속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음. 왜냐하면은 전 세계 경제가 그렇게 아주 세지 않고요. 그렇죠. 네. 또 물가가 올라가 보면 전체적으로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 또 이런 단기에 이제 조금 오버슈팅한 그런 금리가 다시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위험자산, 주식이나 이런 위험자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기관 투자가들이 또 연기금들이 채권 수요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기회다 하면서 금리를 뭐 또 다시 채권을 다시 사들이기 굉장히 시작하면 사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단기에 좀 확 올랐다가 또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떨어지는 그런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연준이나 미국 행정부의 이 태도 이걸 좀 알고 싶어요. 이제 연준은 중심을 좀 잡아주는 것 같은데 지금 제니 옐런이 미 재무부 장관이 되고 또 미국이 이 경기 부양책을 추가 부양책을 계속 내놓게 되면 채권 발행을 계속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묵직하게 네.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죠. 네. 그만큼 지금 말씀하셨듯이 채권 발행이 이제 앞으로 계속 늘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은 12년 전에 리먼 브라더스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예. 미국이 채권 발행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10여 년 만에 또다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어떤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네. 또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좀 공격적으로 부양책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 당초 예상보다는 이제 채권 수급에 의한 금리 상승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장 금리는 좀 안 오를 거라고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어찌 보면 부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정부가 큰일 난다. 지금 GDP 대비 미국 재무부의 이자 지급 비용이 한 1.6%인데 옛날에 높았을 때는 3%였거든요. 예. 근데 1.6% 정도에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시장에서의 어떤 그 유통되는 금리를 계속 채권을 사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리를 좀 낮춰서 유지하겠다. 근데 지금도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미국의 지표금리나 기준금리를 잡고 있는데 실세금리나 기대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네. 상상하건대 예. 제가 연준이랑 통화한 건 아니고요. 네. 상상하건대 연준은 그렇게 초조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금리 잡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미국도 잠재 성장률이 그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고 잔잔한 추세고요. 경기가 옛날처럼 뭐 완전히 들썩여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할 정도의 그런 경제 구조는 아니거든요. 네. 혁신 성장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일시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은 시장 자체에 의해서 다시 또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 연준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앞으로 장기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결국 이러한 국가 부채를 늘리고 또 재정 정책을 계속 확대하면서 생기는 부담을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 그 위험에 대해서 당장 가시적인 기간, 뭐 앞으로 5년, 10년 이내에 그래서 아주 큰일이 날 가능성은
좀 현실적으로 낮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는 뭐 오르락 내리락 갑자기 뭐 확 튀었다가 다시 또 내려가긴 하겠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뭐 조금 믿는 구석이 있을 거다. 예, 결국 금리는 안정된다라는 쪽이 의견이고요.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어쨌든 간에 뭐 더 떨어질 여지는 별로 없잖아요. 사실 지표금리는 제로금리고 실세금리는 1%인데 근데 금리는 오를 일만 있으면 시장에는 부담스러운 요인인데 추세적으로 그렇게 또 가지고 갈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쨌든 금리가 올해 굉장히 중요한 팩터고 지금 다들 쳐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말씀 이야기를 좀 그럼 녹여서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를 시장 전략에 어떻게 좀 이제 시기별이라든지 혹은 섹터별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사실 평상시 같으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제부터는 주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사견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주가가 미래 실적이라든지 경기 회복을 상당히 유동성을 기반으로 앞당겨 놨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게 올해 조금 심각한 주식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금리가 조금 생각보다는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가 가령 10년물이 2%를 네. 한 연 중반 정도, 여름 정도에 저는 터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다시 또 금리는 1% 아래로 내려오면서 시장은 또 안정될 거다. 그러니까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같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결국 그동안 수년간 주식시장을 주도했던 이런 메가테크 종목들의 조정의 어떠한 빌미로 네. 금리 상승이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종목들의 어떤 어느 정도의 조정이 생각보다는 좀 깊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 종목들이 시가총액을 지금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S&P 500의 IT 쪽에 한 30종목들이 시가총액 전체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 예. 주가 지수 전체가 흔들리면 좀 뭐 예를 들어서 산업재라든지 금리가 올라갔을 때 유리한 은행주라든지 뭐 에너지주라든지 이런 쪽에 순환이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원래는 그런 순환이 그렇게 길게 일어날 가능성보다는 짧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 이제부터 은행주 사십시오, 에너지주 사십시오. 뭐 이렇게 추세가 완전히 바뀌어서 한동안 가는 게 아니고 네, 또 신흥국 주식 사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스타일의 소위 큰 로테이션 추세의 변화를 너무 크게 바라보면 네. 금리는 화폐적 현상으로 오르락내리락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 전체의 무게가 줄었다 늘었다 굉장히 네. 그 변동성이 클 것 같거든요. 올해는 금리에 따라서.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그 세부 국면을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해서 뭐 성장주에서 좀 산업재 혹은 에너지, 은행주 이렇게 어떤 스타일의 변화를 찾아가면서 투자를 하기는 실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녹록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십시오. 그리고 과거처럼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금리 상승의 경기 확장기에 유리한 업종도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금리가 다시 또 내려오면 다시 성장주를 투자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변동성은 조금 피해가면서 올해 지혜롭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교통 정리가 쫙 됐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많이 해드리면, 쉽습니다. 현실은 좀 쉽지 않겠죠.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올해 금리를 다들 주목한다니까요. 금리가 어떻게 될까, 언제 오를까, 얼마 되면 시장이 흔들리고 언제 팔아야 돼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리는 일방적으로 오르거나 내리지는 않는다. 또 이런 출렁거림이 있고 금리의 변동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대비하고 이용하자. 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금리 상승을 뭘로 볼까? 척도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021년 주식시장의 뭐 가장 큰 주가의 바로미터가 될 금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그러면 이제 세계 경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뭐 팬데믹에서 벗어나면서 세계 경제가 다 회복이 돼야 될 테인데 그런 국면을 가야 될 텐데 사실 아직은 뭐 코로나가 잡힌 게 아니고 이제 백신을 맞는 단계여가지고요. 올해 세계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나 이제 궁금한 건데요. 지금 팩트로 보면 뭐 미국이나 뭐 우리나 경제가 좀 회복되고 있는 단계인가요? 팩트 체크부터.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났고요. 네. 최악은 작년 2분기가 이제 가장 나빴습니다. 네. 예, 코로나가 물론 중국은 작년 초에 이제 지나갔지만 미국은 지난 2월 2분기가 가장 심했고요. 그 이후에 뭐 확진자 수라든지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는 했지만 경기는 회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충격이 컸을 때 경제 봉쇄가 가장 심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아직 봉쇄가 풀렸다, 뭐 조였다, 왔다 갔다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 최근에는 미국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마스크 쓰기 그리고 백신 보급 좀 속도를 내면서 완연히 지금 그 확진자 수가 줄고 있고요. 그리고 좀 주목할 만한 팩트가 작년 3, 4, 5월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전시 상황을 방불할 정도로 강하게 지금 집행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 효과가 뭐 한두 분기 지나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게 소비로도 연결이 되고 또 실업자 구제라든지 뭐 기본소득 지원이라든지 또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지난 작년 2분기, 3분기에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지금 시차를 두면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지금도 새로운 또 그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지금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작년 뭐 상반기를 고비로 해서 저점으로 해서 지금 회복된다. 네. 말씀드릴 수 있죠. 세계 경제는 회복 단계 초입 국면. 네. 네. 지역별로 보면 그러면 올해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완전히 극복하는 정도의 상승은 아닙니다만 회복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럼 지역별로 보면 어디가 제일 나은가요? 우리가 뭐 미국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EU권이 있고 중국이나 뭐 이제 아시아권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제일 그래도 올해 좋을까요? 중국이 제일 좋고요. 중국이요. 네. 네. 그다음에 미국이 좋고요. 미국은 정책 효과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제일 강했고 또 혁신 성장 기업들이 오히려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더 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뭐 전체적인 경기가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만 미국도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들이 경기를 끌고 가지고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유로존이 조금 약합니다. 지금 앞서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차 팬데믹이 오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백신 보급도 조금 느리고요. 네.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신흥국이 안 좋습니다. 네. 신흥국이 생각보다는 어쨌든 성장 동력이 조금 약한 데다가 우리를 신흥국에 넣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 대만 정도 빼고 나머지 우리 소위 이머징이 안 좋군요. 네, 우리나라는 코로나 상황이나 아니면 경제 회복의 궤적이나 어떤 면으로 보나 신흥국이 아니고요. 그렇죠. 거의 뭐 선진국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국가인데 우리나라는 어떤 확진자 수가 적은 데 비해서 인구 대비 재정 정책은 GDP 대비 3% 이상을 작년에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강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의 어떤 심각성 정도에 비해서는 우리는 뭐 체감적으로는 심각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는 정책 효과가 좀 강한 편이었다. 아니 신흥국이 어렵다는 얘기가 조금 걸리는데요. 왜냐하면 뭐 IMF 때도 그랬고 뭐 리먼 때도 그렇고 사고는 이제 큰 데서 터지는데 사실 피해보고 어려운 쪽은 뭐 양털깎기 얘기 나오고 또 신흥국들이 어렵잖아요. 이머징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불균형 구조가 이번 위기가 지나고 나서 또 격차가 심해지고 그런다 그러면 세계 경제 부담 요인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은 전 세계의 뭐 좀 전통 산업, 설비 집약 산업들의 공급은 조금 과잉이었거든요. 중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장을 주도하고 설비 투자를 주도하는 업종은 뭐 좀 AI, 빅데이터, 뭐 차세대 통신, 바이오 이런 쪽에 좀 혁신 성장 업종에서 성장을 전 세계 성장을 이끌어 왔는데 문제는 신흥국에서는 말씀하셨듯이 한국, 대만, 뭐 인도 정도 빼면 네. 중국 빼면 대부분 그런 산업을 안 갖고 있고요. 그러네요. 네. 선진국이 그런 산업을 특히 미국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K자형 경기 회복 전 세계가 상당히 그 양극화되고 차별화되고 분절화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심해져 왔는데 코로나가 그걸 더 심하게 만들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그 어떤 양극화 차별화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말씀하셨듯이 선진국도 사실은 신흥국에다가 물건을 팔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고부가 제품도 팔아야 되는데 모바일 기기부터 시작해서 신흥국이 너무 천천히 올라오니까 이 부분을 이제 스필백 효과라고 부담을 느끼는 거죠. 부메랑 효과. 어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서 세계 경기가 이렇게 균형되게 올라가야 되는데 되게 조금 이렇게 차별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선진국의 부담도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되는 거죠. 네. 세계 경제 흐름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만나 뵙고 있고요. 중국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유일하게 사실은 플러스 성장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그나마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발원지라고 의심되고 있으나 통제도 많은데 결국 성장하는 중국만 성장해서 올해도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중국 제 기억으로는 중국 그 상황을 잘 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중국에 대한 우려들도 또 많이 있어요. 뭐 부채 문제라든지 내부 뭐 이런 것 때문에요. 중국 경제 상황을 올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순항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작년에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보인 국가고 올해도 이제 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올해 8%면 작년보다 더 성장하는. 물론 이제 내년에는 이제 그런 기저가 있어요, 그런가? 기저효과 때문에 이제 8%라는 좀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 내년에는 이제 5%대 중반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아주 뭐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돋보인다라는 건 팩트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인민은행도 자신감을 보인 게 이제 조금 좀 무리하지 않겠다. 오히려 뭐 춘절을 앞두고 좀 오히려 통화를 환수하겠다. 지금 그럴 정도로 자신감이 있고요. 작년 1분기가 중국은 가장 안 좋았기 때문에 최악이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올해 1분기는 서프라이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사실은 중국 경제는 가장 빨리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거라고 조금 보이고요. 다른 나라들이 워낙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돋보이는 부분도 있고 사실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 기저효과가 작년에 안 좋았던 순서대로 올해 좋습니다. 그게 뭐 간단하고요. 데칼코마니입니다. 이제 뭐 그런 상태고요. 근데 중국이 앞서 지적하셨듯이 조금 부채가 많거든요. 근데 부채는 당장 중국 경제의 뭐 성장 동력을 조금 떨어뜨리는 요인은 되겠지만 그게 결정적으로 뭐 예전에 한국의 외환위기라든지 구조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GDP 대비 40%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소위 부채의 모자 바꿔쓰기
부채 돌려막기가 지방정부 부채가 많으면 중앙정부가 네. 좀 구조조정해가면서 이렇게 좀 질서 있게 이제 좀 이렇게 선별 작업을 하고 리발빙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앞서도 경기 양극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의 조금 그 에너지 기업들 또 저부가 철강 산업들 소재 산업들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낮은 좀비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이 올해 좀 많이 퇴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주식시장, 중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주식시장에 예. 어느 정도의 소음거리는 된다라는 거죠. 전혀 소음이 안 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중국도 이 기업들을 좀비 기업들을 다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을 해가면서 네. 코로나 위기를 탈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기업별로는 좀 명암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역시 중국 투자도 조금 전통 산업보다는 안 올랐다라는 것을 너무 의식해서 중국 주식이나 ETF를 사실 때 너무 에너지, 석탄, 네. 철강, 화학 이런 쪽보다는 많이 올랐어도 조금 좋은 성장주 중에서 혹은 소비재 중에서 네.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쪽에 올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초점을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중국 투자 전략을 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미국, 중국 돌아서 뭐 우리나라 얘기해야죠. 뭐 대만 안 고치고 일본 안 고치고 우리나라 이제 얘기를 하면요. 그러게 우리도 작년에 뭐 거의 성장을 마이너스를 거의 좁힐 수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우리도 뭐 2차, 3차 이제 팬데믹 상황들이 있어가지고요. 어려웠는데 올해 우리 경제 흐름들은 어떨지. 그다음에 또 뭐 성장률은 지금 우리 성장률 한 2에서 3% 정도 되나요? 3%까지 보는 거 같죠. 봅니다. 성장률보다도 이제 어떤 섹터가 주도하느냐. 결국은 또 뭐 반도체, 자동차, 통신 이런 쪽인가요? 주도할 섹터들이.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그게 더 중요하니까. 네, 뭐 주식 투자 관점, 뭐 그건 또 주식 투자에서 비싸냐 안 비싸냐를 네네. 따져야 되니까 아무튼 순수하게 경제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좀 K자형 경기 회복이 네. 불가피하고요. 네, 그래서 K자형의 상단 궤적을 만드는 기업군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 탑 10을 보면 다 나와 있고요. 반도체, 그리고 뭐 배터리, 네, 2차 전지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바이오, 네. 뭐 게임이라든지 플랫폼 기업들. 이렇게 해서 이런 기업들이 좀 성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또 한쪽은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조금 전통 산업들 또 설비 집약적인 산업들 중에서 구조조정이 알게 모르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조선이라든지 네, 해운 네. 이런 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전통 산업 중에서도 화학 철강들은 나름 글로벌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은 성장을 받쳐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주식시장에서도 투자 전략이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그러네요. 비싼 곳 성장하는 기업들 중에서 잘 봐서 사자. 네. 그 다음에 성장은 조금 약간 성장성은 약하더라도 좀 구조를 개선하고 부실 부분을 떨어내거나 또 시장 전체에서 조금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진 그런 조금 더 편안한 종목들도 선별해서 올라갈 거다. 주식이, 주가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뭐, 이 양극화 얘기가 K자 형태의 국가적이나 혹은 뭐 산업이나 기업이나 이게 상당히 화두이고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가져가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 아니고 네. 뭐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상황이고 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주도 종목이나 선수들은 바뀔 수 있어도 예. 어느 정도의 산업 섹터 쪽은 이제 조금 어떤 산업이 성장할 거고 어떤 산업은 좀 성장이 덜 할 거다라는 부분은 좀 윤곽이 좀 드러났거든요. 문제는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종목을 선택할 거냐의 예.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이 트렌드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올랐냐 적게 올랐냐가 아니고요. 추세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는 대기업들이 어디에다 설비 투자를 지금 방점을 찍느냐를 보면 앞으로 성장 주도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만 해도 비메모리 예. 그리고 그러게요. 뭐 5G라든지 이런 쪽, 또 모바일 기기라든지 전기차, 그다음에 자율주차 뭐 이런 쪽에 지금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어쨌든 좀 좋은 뭐 꾸러미라 그럴까요? ETF라든지 예. 이렇게 조금 선별한 종목이 있다면 종목을 구체적으로 찍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ETF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못 간 거 키 맞추기도 하나의 전략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뭐 잘 나가는 쪽을 잘 나가는 섹터나 주도주군을 가는 게 맞네요. 예. 오늘 김한진 박사님과 우리가 이제 금리 이야기를 왜 금리에 주목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했고요. 세계 경제 전망하고 우리 한국 경제 주도 섹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설 연휴를 지나고 계신데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덕담도 좋고요. 아, 요 얘기 내가 방송에서 하고 왔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가시고 나서 섭섭하실 얘기 있으면 마무리 잠깐 해주시죠. 약간 뭐 요즘에 증시 분위기에 좀 약간 찬물을 끼얹는다 그럴까요? 네. 좀 보수적인 얘기라서 죄송합니다만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표 수익률을 올해는 조금 낮추시는 게 저는 오히려 수익률이 결과적으로 올해 연말 정도 됐을 때 너무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으셨던 분들보다는 조금 작년은 이례적이었거든요. 올 연초까지. 네. 조금 목표 수익률을 낮게 잡으면 오히려 종목이 좀 잘 보이고 시장에 대해서도 좀 유연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 정도에 너무 높은 수익률은 조금 내려놓으시라. 네. 그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고도를 높여라 이런 게 있는데 목수를 낮춰라. 요즘 줄임말로 써야 됩니다. 약자로. 목표 수익률. 네. 그러면 벌써 이제 진부해 보이고요. 네. 목수. 네. 목수를 낮춰라. 그러면 오히려 계좌가 수익률이 좋아질 것이다. 네. 그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예, 주식 라이브 쇼 설날 특집 오늘은 KTB 투자증권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